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8장의 그 APT를 공부하겠습니다. APT를.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까지 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CAPM이죠. CAPM. 그래서 CAPM은 그 포트폴리오 일련에서 시작이 돼서 CAPM이 만들어졌는데 그 CAPM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어, 그때의 위험이니까 수익률은 그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에서 위험을 알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게끔 식을 제시해 준 게 CAPM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RF에 이 RM 마이너스 RF 하고 여기에 곱하기 베타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 베타라는 위험을 알게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을 뭐 자본 비용이나 또는 그 할인율에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래에 들어온 현금 흐름이 예측되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할인해서 주식이나 어떤 자산의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 결정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CAPM 그래서 이 CA는 캐피탈 어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캐피탈 어셋이라는 것은 바로 위험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옛날에 이제 이게 지금은 뭐 아주 당연한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었지만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를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본이면 자본이고 자산이면 자산이고 이랬지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일까 이런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본적 자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 캐피탈 어셋은 위험 자산이란 뜻입니다. 위험 자산. 그래서 그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프라이싱 모델,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 이런 거죠. 그래서 요 P가 프라이싱 가격이지만 우리가 말한 바로 내재 가치란 말이에요. 내재 가치. 그래서 가치, 가격 막 이런 말을 그 섞어서 쓰고 또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현금 흐름도 OCF, FCFF, 뭐 FCF, 뭐 FCFE, FTE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마다 좀 차별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본 사람은 그런 표현을 또 저 책을 본 사람은 저런 표현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상 처음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이 용어를 보고 이게 뭘 그 지칭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면은 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해서 위험 정보를 이 식에다 넣어서 관계식에다 넣어서 CAPM에다 넣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데 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요거 말고 또 있다 이거죠. 왜냐면은 CAPM이 그 좀 그 가정에서 좀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로스가 이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CAPM을 이제 그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그 연구가 있는데 이제 요 APT는 바로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APT가 바로 이제 그 요인 모형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요인 모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하고 그
APT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 모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수익률 결정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Return Generating Mode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익률 생성 모형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긴 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RI는 ERI 플러스 UI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RI는 그 실현된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ERI는 기대 수익률이고 UI는 예측치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을 투자할 때 한 10%의 수익률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투자했는데 실제는 14%를 얻었다. 그러면은 나머지 요 4%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unexpected part라고 해가지고 UI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요 4%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위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위험이 플러스니까 좋은 거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그거는 손실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쪽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아무튼 그건 위험이에요. 그 위험은 그 변동성을 재무 이론에서 이제 변동성을 위험으로 정의를 하니까 그런 예측치 못한 변동성이 왜 나타나느냐는 원인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한 3%될 줄 알았더니 5%가 됐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 변동성을 가져오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뭐 갑자기 하락했다? 뭐 상승했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우리가 한 연 5% 정도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4%가 됐다든가 이렇게 예측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체계적 위험 뭐 이런 얘기할 때 했지만 기업의 경영진이 바뀐 경우라든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다 예측치 못한 부분인데 3번, 4번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기업과 그 기업에만 적용되는 기업 특성 요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뭐 거시 경제적 요인들, 그러니까 예측치 못한 거시 경제적 요인들 그런 거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금리 이런 것들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거는 커먼 매크로 이코노미 팩터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결국 쓰게 되면은 리턴 제너레이팅 모델도 R 실현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에다가 아까는 UI 이렇게 표시했지만 그 두 개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매크로 이코노미 팩터하고 그 다음에 기업 특성 요인하고 이렇게 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매크로 이코노미 팩터하고 기업 특성 요인은 이제 독립적이라고 해서 공분산이 제로가 되고 서로 다른 기업 요인도 독립적이어서 코베리언스 EI, EJ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거시 경제적 요인을 그냥 시장 요인 하나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CAPM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F를 거시 경제적 요인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 M이 이렇게 하나로만 설명이 되면은 그거는 단일 요인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또 CAPM처럼 시장 지수에 대한 시장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은 그건 또 싱글 인덱스 모델이라고 해요. 뭐 같은 내용이죠. 싱글 팩터 모델이나 싱글 인덱스 모델이나 다만 측정 단위를 인덱스로 했을 뿐이죠.
그랬을 때, 요 그 CAPM의 요 식에다가, 자, 요 식이 바로 이제 리턴 제너레이팅 모델일 때 그 하나의 요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 F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측치 못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5%라고, 5% 너무 2%라고 정도 생각을 했는데 3%가 됐다. 그러면 3 빼기 2 해서 1% 해당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마켓 모델이니까 시장 지수예요. 그래서 시장 그 수익률 빼기 시장을 예상한 기대 수익률. 그게 바로 예측치 못한 오차 아닙니까?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F가 되고 그거를 정리해 보면은 실현 수익률은 이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요 모형을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 어, 샤프가 제시한 그 마켓 모델이 생각이 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요인 가지고 다 설명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어,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요인도 다른 요인을 좀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GNP, 또 이자율, 뭐 통화량도 뭐 통화량은 이자율과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뭐 수출액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놓고 같이 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8-5식입니다. 8-5식을 보면은 실현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에다가 F1 그러니까 1, 2, K까지의 팩터가 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요게 기업 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했던 M이 되는 거죠. 그 매크로이코노믹 팩터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싱글 팩터 모델이지만 그 하나 가지고 어, 설명을 다 못하니까 이제 여러 요인을 같이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F1, F2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K개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리턴 제너레이팅 모델 수익률 생성 모형을 이렇게 K 팩터로 나타낸 것을 다요인 모형이라고 하고 그거를 만약에 지수로 측정을 했으면은 멀티 인덱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보면은 그 모든 주식 수익률이 여기 보니까 물가 상승률, GNP,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그랬을 때 그 물가 상승률이 올해 5%, GNP 증가, 경제 성장률이 2%, 이자율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 실제로 나타난 것은 물가가 7% 상승했고 GNP는 1% 증가했고 이자율은 2% 하락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요인 모형을 나타내라 이러면은 요인 모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현 수익률을 그 기대 수익률과 오차의 구성으로 나타낸 식인데 바로 이제 세 개 팩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F1, 2, 3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체계적 유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제 물가 상승률을 봐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GNP 증가율 G라고 하고 이자율 R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예상하기는 얼마였어요? 5%, 2%, 여긴 제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나타난 것은 물가는 7%, GNP는 1%, 그 다음에 금리는 마이너스 2%가 됐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5%, 2% 요거는 제로, 요거는 이미 기대 수익률에 반영이 돼 있어요. 요 기대 수익률에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요거는. 그런데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와 예상의 오차, 그 오차 부분이 인플레이션은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고 실제에서 예상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오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주식 수익률의 각 요인에 대한 베타 값은 물가 상승률의 2배, 물가 상승 예측치 못한 물가 상승률의 2배, 또 GNP의 똑같이 GNP 1, 물가 금리의 경우 마이너스 1.8이래요. 그러니까 그 민감도를 여기서는 베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CAPM에서도 베타라고 했는데 그 베타는 민감도죠. 민감도인데 시장에 대한 민감도로 해서 뭐 베타라고 썼지만 뭐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베타 M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팩터에 대한 민감도는 또 뭐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베타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그 여기에 있네, 그죠? 2 여기가 2고 그 GNP에서는 1이고 금리에서는 마이너스 1.8이래요. 그러면은 그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요. 오차에다가 요 베타를 곱하면은 여기는 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여기는 3.6이 되겠네요. 3.6.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은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것이 다 더해 봅시다. 그러면은 4에 요거를 다 더하면은 이게 3.6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6.6이 되겠네요. 그렇죠? 6.6. 그러니까 그 2번에 해당하는 답은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크기로 6.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6.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가나 주식 수익률은 올해 초 4%로 예상했대요. 4%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로 예상을 했는데 기대하지 못한 신제품 개발로 우리가 이 제품이 음, 한참 있다가 그 성공할 줄 알았더니 이번 연도에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5%의 예상치 못한 초과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은 가나 기업의 실제 수익률은 얼마냐? 이러면은 그 4%에다가 그 체계적 위험 6.6%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 요인에 그러니까 그 매크로 이코노미 팩터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5%는 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그런 비체계적 위험으로 해서 4%, 6.6%, 5% 해서 15.6%가 실제 수익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예상했던 인플레이션 5%, GNP 2%, 금리 0%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디 들어가 있냐? 그거는 바로 그렇지 이제 4%, 4% 안에 들어있는 거죠. 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인무형의 그 대체적인 그 구조를 살펴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요인모형에서 팩터를 한 개만 갖고 있으면은 싱글 팩터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수로 측정하면은 싱글 인덱스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팩터를 그 GNP나 그런 경제성 그러니까 수출액 이런 거로 하나의 팩터를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CAPM에서 배운 거는 그 팩터 하나가 주가 지수다 이거예요. 시장 전체의 주가 지수.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쓸 수 있는 근거는 그 GNP나 수출액이나 또 뭐 그 고용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GNP에 반영이 되기 아니 그 시장 주가 지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팩터로 시장 주가 지수 하나의 팩터로 수익률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장 모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 모형은 이제 팩터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팩터 모델이 그 여러 개를 포함하지만 뭐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가 주가 지수면은 바로 이제 시장 모형이 되는 거죠. 저기 샤프가 제시한 마켓 모델. 그래서 그 모델 그 시장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 효과를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모형으로 그 기대 수익률,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에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순서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할 때 그 순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대 수익률을 먼저 보면은 여기 기대 수익률을 그 기대 수익률은 요 괄호 안에 거 마켓 모델이지 않습니까? 알파 i 플러스 베타 i rm 플러스 ei에다가 기대값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expected 앞에 붙인 게 기대값이에요. 그러면 상수의 기대값은 상수고 요 베타 i는 상수니까 그게 앞으로 나오고 이 rm이 되는 거죠. 이 rm은 rm이 확률 변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 앞에다 붙이는 거죠. 요 뒤에 요것에 이 i에다가 expected 붙인 거는 요거는 잔창인데 우리가 회귀 모형에서 잔창의 평균은 제로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8-60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산을 취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알파 i 플러스 베타 i rm ei에다가 various 분산을 취하면은 알파 i는 상수니까 그 상수의 분산은 제로고 없어지고 그 다음 베타 i rm인데 요것은 우리가 이제 제곱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 개수가 제곱으로 나오고 variance rm 이렇게 취하면 돼요. 이 i는 잔차항인데 잔차항의 기대값은 제로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돼서 제로지만 그의 변동성은 그 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variance 이 i가 남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봐요. 그러니까 i 주식이 똑같은 거죠. variance를 쓰나 뭐 시그마로 쓰나 시그마 i 제곱은 베타 i 제곱에 시그마 m 제곱 플러스 잔차항의 분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60은 기대 수익률 시장 모형에 의한 특별 삼성전자의 주식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주가 지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8-70은 삼성전자의 주식의 수익률 분산을 그 시장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리고 공분산은 RI와 RJ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그 LG전자의 그 상관계수를 구해요. 그러면은 요 앞에 게 이제 뭐 삼성전자가 되고 요 뒤에 게 LG전자가 된다 이게. 그러면은 요것을 전개하면은 역시 요 상수항은 제로고 그리고 또 잔차의 기대값은 제로고 잔차의 공분산도 제로예요. 잔차 서로 다른 잔차 간의 공분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걸 전개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항 요 그 알파 항은 다 없어질 거고 상수니까 베어린스를 취하면 요게 남겠죠. 그래서 요거고요. 그게 그래서 베타 i 곱하기 베타 j에다가 요거는 공분산 그러니까 마켓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분산이죠. 그래서 하고 요것과 요것과 요거 그걸 이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잔차항 쓰고 근데 RM 상수 그거 이
RM과 그 서로 다른 주식의 뭡니까 이게 비체계적이요. 이것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 제로가 되고 공분산이 이것도 마찬가지 제로가 되고 잔차와 잔차 간에는 독립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이것만 남는 이것만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베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I 주식과 J 주식의 공분산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I와 J의 베타를 곱하고 시장 분산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베타를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타 제곱분의 공분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공분산. 그러니까 요 그 베타 I 대신에는 시그마 M 제곱의 상관계수 IM 시그마 I 시그마 M 이래서 요걸 더 집어넣고 베타 J도 요걸 집어넣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식이 바로 이제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그 상관계수는 어떤 주식의 상관계수는 이렇게 그 주식의 시장과의 상관계수를 두 개를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상관계수는 삼성전자와 주가지수의 상관계수, LG전자와 주가지수의 상관계수를 두 개를 곱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모형에 따르면은 이런 모형을 이용하면은 좋은 게 뭐 좋으냐면은 그 추정을 하는 횟수를 크게 줄여가지고 그 작업의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코비치의 그 포트폴리오 이런 대로 하려면은 그 A 주식과 B 주식의 그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A 주식과 B 주식의 결합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되고 또 C 주식이 있으면은 A와 C 또 B와 C 이런 식으로 또 D 주식이 있다 이러면 또 만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개의 그 주식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서 그 두 개를 골라낸 게 요거죠. 요거. 이만큼의 공분산을 위한 추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개별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분산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횟수만큼이 필요한데 만약에 시장 모형을 이용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시장 모형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개별 주식의 여기서 여기 18-에 보면 개별 주식의 요 알파, 개별 주식의 베타, 그리고 개별 주식의 이제 분산까지 포함하면 기대 수익률도 그렇고 분산도 그렇고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그 값으로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비체계적 이용 이래가지고 3개가 필요해. 3M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베타와 그러니까 A 주식과 B 주식의 그 확률 분포는 필요 없이 A의 베타와 B의 베타를 이용을 해서 B의 베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됩니까? 시장 수익률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시장 수익률과 그 다음에 시장 분산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더 필요하네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장 모형에서는 요만큼만의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이만큼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의 횟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네요. 100개 주식이 있는 시장이라고 가정하면 마코비치 이론에 따르면 5150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추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 모형을 이용하면은 302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치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금융기관 공부하다 보면은 금융기관의 존립 근거가 뭐냐 이럴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래 비용의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A 예를 들어
A, B, C가 있고 또 D, E, F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 없이 서로 돈을 주고 빌려 쓰고 빌려 주려면은 서로들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수를 생각해 보면은 거래 횟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U 컨비네이션 이만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 뱅크가 있고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가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존립 근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주식, B 주식 간의 확률 분포 따로 하고 B, C 확률 분포 구하고 A와 C 구하고 또 A와 D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100개에서 5150번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 모형을 이용하면은 이 뱅크가 바로 이제 시장 모형, 마켓이에요, 주가 지수, 시장 포트폴리오. 그랬을 때 시장 포트폴리오의 관계를 통해서 그 베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추정 횟수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시장 모형이 단순해서 좋지만 단순하면은 또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마켓 포트폴리오로 해서 삼성전자 여기가 LG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마켓에 대한 상관계수는 0.8이고 그리고 마켓에 대한 LG전자의 저기는 0.7이라고 해봐요. 상관계수가.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요 두 개의 관계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켓 모델을 통해서 구하면은 이 두 개의 관계가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0.56이 된단 말이에요. 0.56이면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그렇게 시장 요인 하나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산업적 요인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못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우리가 마코 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했었지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시장 모형에서도 그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런 수익률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때 R1은 요인 모형으로 이제 R2도 요인 모형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때 마코비치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주식 1, 2, 3, 4에다가 n분의 1씩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험이 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더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마코비치 이론에서는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시그마 IJ의 바였잖아요. 공분산 평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요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종목수를 늘리면서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났고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비체계적 위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제 8-2 예제를 한번 봐요. 그러면은 보십시다. 주식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에다가 이런 걸 더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기대 수익률에서 요 앞부분 두 개는 체계적 위험이고 요거는 비체계적 위험, 기업 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variance F1, F2는 10%, 5%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팩터의 분산과 두 번째 팩터의 분산은 10%, 5%고 X와 Y에 관련된 정보는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인 모형이
다요인 모형이 되면은 이런 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X 주식이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2.0이고 두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1.4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X 주식의 그 비체계적 위험은 12%고 그 다음에 요 1.8은 Y 주식의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 Y 주식의 두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6. 이렇게 됐을 때 X와 Y의 50%씩 투자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차례대로 구해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50%씩이니까 여기에 그 2분의 1,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50%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베타 P1이죠.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 그러면은 2분의 1, 여기 이제 그 투자 비율이죠. 50%씩이니까 2분의 1에 2, 요거 2. 그 다음에 2분의 1에 1.8 해가지고 1.9.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는 1.9가 되고 두 번째 팩터에 대한 팩터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는 0.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분산을 취해서 보면은 요 앞에 거는 여기 상수 아닙니까? 기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로가 되고 요것들이 확률 변수니까 남아날 거예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두 개의 체계적 위험, 그다음에 마지막 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인데 체계적 위험은 이렇게 아까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1.9라고 했으니까 1.9, 그다음에 여기 0.2라고 했으니까 0.2 하고 베리언스 F1, F2를 넣으면은 36.3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분산으로 측정된. 그리고 그 비체계적 위험은 그 반반씩 투자를 한 건데 그 비체계적 위험은 반반씩 투자한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 이렇게 두 개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요게 이제 자기 분산항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x고 요게 뭐 y다라고 하면은 여기 x고 여기 y다 하면은 그랬을 때 요 부분은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요거를 그 공분산이라고 하고 이제 추정을 했었지만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그 잔차항 간의 독립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이후의 거는 필요 없고 요것만 4분의 1 곱하기 12 그 아까 요 x에 대한 그 비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16 해서 7%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위험은 43.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도 우리가 그 CAPM에서는 체계적 위험을 베타로 해서 지수로 측정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 분산으로 측정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APT를 봅시다. 이제 APT가 기본적으로 이런 요인 모형에서 나온 거여가지고 이제 그걸 살펴보고 APT는 그 로스가 이제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산 수익률은 여러 개 공통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자들은 욕심이 끝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프리포모토레스. 그래서 이익을 더 늘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완전 시장이다. 이거는 뭐 다른 이론에서도 다 있는 얘기고 프리포모토레스도 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도 그 충분히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APT는 가정이 굉장히 그 단순해요. 그렇게 CAPM처럼 그 두 개 요인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APT를 이제 어떻게 도출을 했냐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요인 모형이 이제 만약에 K개 팩터라고 하면은
이 기대 수익률에다가 요렇게 체계적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을 이용하냐면은 재정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용해요. 재정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여기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여기서 노 코스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위험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이익도 없어야죠. 그렇죠? 균형 상태가 되면은 노 프라핏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위험도 추가로 부담하는 거 없고 그러면은 이익이 나지 말아야죠. 이익이 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차익 거래가 생겨가지고 또 이익이 없는 균형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노 코스트, 노 리스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 투자를 했어요. 100만 원씩. 그런데 이 구성 비율을 바꿨어요. 여기에 20만 원을 더 투자하고 여기에 20만 원을 뺐어요. 그러면은 빼고 난 다음에 여기는 120만 원이 되죠. 여기는 8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후예요. 그러면은 어느 게 재정 포트폴리오입니까? 요게 바로 재정 포트폴리오. 이렇게 묶은 거. 보세요. 그러면은 재정 포트폴리오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플러스 20, 여기 마이너스 20이니까 제로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여기서는 비율로 얘기합니다. 여기 더블 여기 있죠? 그 WI의 합이 제로다. 요 S의 투자된 비율은 전체 200 중에 20이니까 0.1이죠. 0.1. 여기에 투자된 비율은 마이너스 0.1이네. 그럼 이 두 개 더하면은 0이잖아요. 0. 그래서 바로 요게 재정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요것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는 요 안에서 투자 비율을 봐서 여기에다가 S 주식의 여러 팩터에 대한 민감도를 구하고 LG전자의 여러 팩터에 대한 민감도를 구해서 각 팩터별로 합을 내가지고 제로가 되게 만들면 돼요. 바로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그 식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자금도 들어간 게 없고 추가로 위험도 부담하는 게 없으면은 균형 상태가 되면은 수익률이 제로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 프라핏의 조건으로는 요거죠. 실제 실현 수익률은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가중평균 합인데 여기서 얻는 수익률, 여기에서 얻는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합인데 그것은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합과 똑같고 제로다 이거예요. 제로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잔차항이 있지만 잔차항의 기대값은 제로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도출하는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임의의 람다를 놓고 이 가중평균 비율을 다 더해서 제로가 되게 하고 요거는 이미 이제 노 코스트 조건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아무런 숫자를 곱해도 요게 0이니까 괄호 안에가 0이니까 0이 성립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첫 번째 팩터에 대한 체계적 위험인데 이게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노 코스트 노 리스크 조건에서. 그래서 거기에다 람다 1 임의의 상수를 곱해도 제로가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팩터에 대한. 그래가지고 쭉 전개를 해보니까 전개한 거를 이번에는 W1이 쭉 있으니까 W1에 대해서 정리하고 W2에 대해서 묶어내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식 8-12 아까 그 식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내서 쓴 다음에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해 봐라. 그러면은
그 W1이 여기 W1 있지 않냐? 그럼 ER1은 요거고 ER2는 요거고 ERK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ERI는 람다 제로부터 BI1, BI2 이런 식의 성립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APT예요, 이 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했어요? 그 RI는 이 RI에서 뭐 M, 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한 거는 나온 식이 뭐예요?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설명식. 바로 요것에 대한 설명식이에요. 우리가 그 지금 구하려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위험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위험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BI1, BI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왜 BI라고 쓰냐? 그건 로스가 그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베타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베타 I1, 베타 I2, 베타 I3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논문이 이제 B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쓴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CAPM에서 우리가 이 RI는 RF의 그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이렇게 썼는데 요게 바로 여기서 요 람다에 해당하는 거고 람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베타가 여기에서 B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CAPM이면은 여기 하나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개 요인이라니까 이렇게 K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람다 K는 람다 요인 K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CAPM에서는 요 베타 앞의 개수 요거를 시장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공통 요인이 한 개 있는 걸로 하니까 이제 CAPM하고 비슷해지는데 CAPM하고 비슷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가 됐는데 뭐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다음 예제를 좀 자세히 봅시다. 요거는 이래요. 공통 요인이 한 개 있다. 그리고 람다 제로는 10%고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 제로가 상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가 이 그 CAPM에서와 똑같이 RF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RF예요. 람다 1 6%고 ABC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A는 그 13% 기대 수익률이 그리고 B는 17%또 9는 C는 19% 그리고 각 팩터 그러니까 팩터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팩터에 대한 하나 있는 그 팩터에 대한 그 민감도가 A는 0.5, B는 1.0, C는 1.5예요. 그럴 때 재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봐라. 그러면은 노코스트니까 그 A, B, C에 각각 투자한 비율을 WA, WB, WC라고 하면 그 합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 리스크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그 팩터가 하나니까 그 하나의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A의 W만큼 투자를 했으면은 0.5 WA 여기에는 그 B의 WB만큼 투자했으면은 1.0 WB 해서 그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의 그 합이 제로다. 그래서 1번, 2번이 바로 노 리스크, 노 코스트, 노 리스크의 조건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런 거는 특정한 값으로 나오질 않고 그 상대적 크기로 나와요. 그래서 비율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대 1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게 무슨 뜻이냐? A 주식과 B 주식의 마이너스 포지션을 똑같이 취해가지고, 아니 A 주식과 C 주식에 똑같은 금액만큼 마이너스 포지션을 취해서, 그러니까 공매에서 마련한 돈으로 B를 산다는 거죠. B를.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A와 C를 먼저 A와 C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것의 그 합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가 돼요. 숏포션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B까지 합쳐야 재정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B를 합치면은 여기에 노 코스트 조건이 됐죠. 그 WI의 합이 제로니까. 그리고 위험도 노 리스크 조건도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1%의 초과 1%의 수익률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위험과 그 비용의 추가 부담이 없는데 수익률이 생겼다? 그러면 재정이익이에요, 재정이익.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수요를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그리고 A는 더 공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A의 공급은 늘어나서 A와 C는 가격이 떨어질 거고, B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를 거예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익률로 표시했을 때는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A, B는 올라가고, 아니, A와 C는 올라가고 B는 내려와서 일직선상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A, C가 굉장히 많은 양이고 B는 조금이어서 B가 가격 하락하고 A, C가 움직이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내려오고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 A와 C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불, 그, 불균형 상태로 있는 것이 아주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됐고, 그럼 APT의 경제적 의미를 한번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PT는 기대 수익률의 구성이 모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 빼고 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로로 놓고 나면은 비체계적 위험 제로고 기대값을 취하면은, 그리고 잔창의 기대값이 제로고, 요 체계적 위험에 대한 것만 체계적 위험에도 다 제로면은 남는 것이 RF인데 그것이 위험이 하나도 없는 무위험 수익률이 아니냐. 그러니까 람다 제로 대신에 RF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인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인 포트폴리오. 요인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특정한 요인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1이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K 요인 K에 대한 K 요인이, 그러니까 요인 K 포트폴리오라고 해봅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K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RF에다가 람다 K에다가 2를 곱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베타 BK가 1이니까 K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RK는 RF 플러스 람다 K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거를 RF를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람다 K가 ERK-RF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람다 1, 람다 2를 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인 1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RF를 차감한 것이 바로 요인 1의 프리미엄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CAPM하고 똑같죠. CAPM도 ERM-RF
하면은 바로 요게 그 시장 요인에 대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기다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CAPM과 비교해 보면은 CAPM은 그 요인 결정 개수가 한 개인데 APT는 여러 개다. 투자자의 행동 기준도 CAPM은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프리폼 어투레스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 돈 벌고 싶은 사람이면 돼요. 나 돈 벌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것도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서 보면은 결국 그 APT는 이만한 내용이라면은 CAPM은 그 중에 요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PT가 더 제너럴한 가정이고 제너럴한 모델이고 그다음에 CAPM이 그 안에 특수한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8-4를 봐요. 경제 성장률과 이제 요게 그 팩터가 두 개인 거죠.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두 개의 그 공통 요인이 있는데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포트폴리오 A와 B가 균형 상태에서 두 요인에 대한 다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A A 경우에는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2.5고 두 번째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1.5예요. 이건 뭐 주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31%고 그리고 B는 이렇게 2.2, 0.8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에 대한 요인 모형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팩터 두 개니까 그 우리가 그 RF 실현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에다가 체계적 위험을 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에 엡실론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인 모형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무혐의자율 10%라 가정해서 재정가격 결정 모형 APT를 그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이나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나타내봐라. 이러면은 뭘 구해야 돼요? 그 APT를 구하려면은 일단 람다 1, 람다 1, 람다 2를 구해야 돼요. 람다 0, 람다 1, 람다 2. 근데 람다 0는 여기 10%라고 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람다 1, 람다 2에 대해서 그 요런 그 뭐예요? 그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I1은 그 2.5 람다 1이고 그 다음에 1.5 람다 2고 그래서 31%가 되고 기대값이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하면은 AP 요게 6% 요게 4%가 나온다 이게. 그래서 APT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 1, 람다 2를 그 개수로 나타낸 이제 선형식이 바로 APT가 되는 거죠. 그리고 F1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6%다. 요게 6%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민감도가 각각 1.9와 0.9다. 그러면은 균형 수익률이 얼마냐? 그럼 이제 그 APT 식에다가 그 주어진 정보를 민감도를 대입해서 균형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다 못 보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하면은 많이들 그 여기를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아이고, 그 파마와 파마와 프렌치가 만드는 이제 뭐 3팩터 모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3요인 모형인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마 프렌치가 만드는 3요인 모형이라고 있는데 3팩터 모델 이것도 그 이런 거예요. 그 CAPM이나 APT 마찬가지로 그 APT의 하나죠. 그러니까 APT가 이만한 범위에 있다면은 그 3팩터 모델은 요거고 그 안에 이제 CAPM이 여기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인을 세 개로 한다는데 그 세 개가 이제 하나가 그 시장 요인이고 하나가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자산의 구성, 뭐 자산이 고정 자산이 많으면은 또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자산의 구성, 그래서 시장 요인, 규모 요인, 뭐 자산의 구성은 이게 이제 그 고정자산이 많으면은 재무적 그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골경이 아니고 곤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주식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파마 프렌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냥 얘기하는 APT는 이만한 범위고 파마 프렌치 모델은 이 정도가 되겠고 요 안에가 이제 CAPM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APT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어요.